상속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주로 초점은 요 접근 제어랑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한 설명 위주로 드릴게요. 이 앞에 나온 요 두 부분은 그 전반기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서 그래도 간단히 살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갖고 온 예제는 이제 은행 예제인데요. 뱅크 카운트 예제인데, 뱅크 카운트가 있고 좀 계좌마다 조금 특이한 예금 계좌와 뭐 당좌 계좌라고 하는데, 이 예제가 아마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바 책을 보나 C++ 책을 보나 그 어떤 상속 예제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뱅크 카운트 예제입니다. 그리고 뭐 쓰는 건 좋은데 이제 국내 서적에서도 쓰는데 여기 사용되는 이 체킹 어카운트는 우리나라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그런 예제라 좀 그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예제 같아요. 근데 저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예제고요. 근데 이제 요 예제를 한번 보면 뱅크 카운트가 있고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있는데 얘는 정기적으로 이자를 줘요. 그래서 add interest라는 메소드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체킹 어카운트도 보면 얘는 나중에 내가 사용한 만큼 수수료를 내야 돼요.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deduct fee라고 하는 그 부모에는 없었던 새로운 메소드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에 없는 새로운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 만드는 게 좋다, 나쁘다? 나쁩니다. 나빠요. 왜 나쁘냐 하면은 부모의 리모컨을 가지고는 deduct fee나 앞에서 봤던 add interest나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모 리모컨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의 리모컨 가지고 다양한 타입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자식 클래스에 부모에 없던 메소드를 추가하게 되면 그런 범용 리모컨에 사용하는 게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걸 우선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보면 디포짓 위드로우를 그냥 상속을 받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그냥 물려받아서 아무런 변화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킹 어카운트의 경우에는 디포짓과 위드로우, 입금과 인출을 할 때마다 그 횟수를 기억했다가 사용한 만큼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그게 제대로 동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의해서 우리가 사용한 횟수를 트랜스 카운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재정의하는 것은 우리가 객체지향에서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을 구현할 때 한쪽은 조금 다르게, 똑같은 이름이지만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하고 이쪽도 좀 다르게 행동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상속이라는 걸 통해서 프로그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정의할 때에는 보통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그 코드를 왕창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코드들을 그대로 쓰면서 추가적으로 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키워드가 슈퍼라는 키워드죠. 이 슈퍼라는 키워드 통해서 부모에 있는 걸 부릅니다. 슈퍼. 그래서 슈퍼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상속을 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슈퍼라는 키워드는 this라는 키워드하고 좀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this는 리모컨이에요. 슈퍼는 리모컨은 아닙니다. 단지 현재 클래스하고 부모 클래스를 구분하게 해주는 어떤 구분자로서의 키워드지 이 객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this하고는 좀 구분돼야 되고 슈퍼 형태대로 해서 자기 바로 위에 있는 부모 말고 더 위에 있는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위에 있는 부모 메소드는 어떻게든 슈퍼 이용해서 불러서 차별화해서 쓸 수는 있지만 그 위에 거는 슈퍼 해가지고는
접근할 수가 없고요. 이 슈퍼라는 키워드와 디스라는 키워드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생성자를 부르기 위해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러니까 자식에서는 자식 클래스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부모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접적으로 슈퍼 해가지고 어떤 부모의 어떤 부모의 생성자를 부르는지를 써줬죠. 근데 이처럼 안 쓰면은 뭘 불러줄까? 여기는 슈퍼 해가지고 부모 생성자 부르는 게 없죠. 그럼 부모 생성자가 안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 멤버들이 초기화되니까 기본적으로 부모 생성자가 불러져요. 그럼 이때 불러지는 부모 생성자는 뭐겠어요? 부모의 기본 생성자가 불러져요. 근데 여기에는 기본 생성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대문학도 기본 생성자는 만들어주시는 것이 나중에 프로그램할 때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내 클래스는 누군가는 상속받아서 쓸 거야 라고 하면 기본 생성자를 잘 만들어 주셔야 그 상속받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하고 디스 키워드는 그 상속할 때 또는 쓰인다. 이게 다른 생성자를 부르기 위해서 활용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추상 클래스도 미리 설명드려서 요 얘기만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추상 메소드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추상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돼야 되고요. 추상 메소드가 없는 애들도 객체 생성이 필요 없으면 우리가 앱스트랙트 키워드 써줘가지고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객체 생성이 필요 없는 애들을 못하게 해서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가 되겠고요. 이 추상 클래스는 기본적으로는 상속 계층 구조에서 위로 갈수록 추상 클래스가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너무 일반화되니까. 그리고 그 클래스 하이라키를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어떤 애들만 생성하면 좋다? 객체들은 상속 계층 구조도에서 어떤 애들만 생성하면 가장 바람직하다? 단말들. 상속 계층도에서 단말들만 객체들을 생성하게끔 모델링하는 것이 가장 좋다. dog이 있는데 pet도 생성하고 강아지도 생성하면 이건 논리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pet 자체라는 게 없고 pet은 강아지가 되든 고양이가 되든 햄스터가 돼야 되는데 pet 하면 이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 모델링을 만약 pet, dog, cat 했으면 생성해야 되는 건 강아지 아니면 캣이지 pet 자체는 생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속 계층도에서는 자식 클래스의 그 단말들만 그 객체를 생성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속을 한다는 것은 A가 있고 B가 A를 상속받아요. 그러면 A라는 타입이 쓰일 수 있는 모든 데다가 B 타입을 쓸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pet 타입이 있으면 그 pet 타입 위치에는 어떻게든 강아지를 거기다 넣으면 다 동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F2는 X를 1 증가시키고 있고 F1은 F2를 부르고 있어요. 그럼 F2를 부르나 F1을 부르나 가지고 있던 X 값이 하나만 증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B라는 애를 상속받아서 만들었는데 오버라이딩 한 게 어떻게 되냐면 X를 2번 증가시키게 해놨어요. 그러면 원래 그 부모가 갖고 있던 시멘틱이라고 할까? 의미라고 할까? 그 의미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우리는 한 번만 1 증가시킨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자식을 만들어 놓으니까 똑같은 매수도 불러줬는데 1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2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오버라이딩 하면서 완전 의미가 전혀 부모에 있을 때 의미하고 달라지게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걸까요? 바람직하지 않은 걸까요?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상속을 할 때 이런 것은 어떤 컴파일러나 이런 걸 통해서는 검사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속을 우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정의되어 있는 어떤 논리가 있으면 자식도 기본적으로 그 논리를 유지해야지, 전혀 다르게 하면 그건 상속에서 의미적인 어떤 모호가 돼요. 우리는 A 갖고 B를 많이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면 조금 이런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파이널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널 키워드는 언제 썼어요? 상수를 정의할 때 썼었죠. 근데 이 파이널이라는 게 상수를 정의할 때도 쓸 수 있고, 메소드를 수식하는 용어로도 쓸 수 있고, 클래스를 수식하는 용어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메소드를 파이널이 수식하면 이 메소드는 어떻게 되냐면 재정의를 못하게끔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서 1 증가하는 거 외에는 하면 안 된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 뭘 넣어주면 돼? 파이널 넣어주면 재정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통해서 특정 메소드는 니네가 자식이 재정의해가지고 다르게 동작하게끔 만들면 안 돼! 하면은 여기다 파이널 넣어주시면 되고요. 클래스가 파이널이면 클래스가 끝이다. 그건 뭐예요? 상속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되죠? 클래스가 파이널. 이 클래스가 파이널이다. 그럼 더 이상 상속하지 마라. 어느 것들이 파이널로 많이 되어 있냐면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들이 파이널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상속받아가지고 막 바꾸다 보면 더 이상해지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스트링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상속해가지고 좀 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스트링 메소드를 늘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게끔 막아놨어요. 왜냐면 너무 이상하게 오버라이딩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널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 보통은 우리가 상속해서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저걸 좀 상속하고 싶은데 상속을 했더니 에러가 나. 그럼 그건 뭐였어요? 그 클래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수식어가 파이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 중에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접근 제어. C++를 안 배우신 두 분 빼고는 아마 이 접근 제어는 충분히 많이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자바가 C++하고는 이 접근 제어 측면에서 좀 더 복잡해요. 대부분은 자바가 C++보다는 단순한데 접근 제어는 자바가 더 복잡합니다. 그럼 우리가 C++를 한번 생각해 보면 public, private 이건 다 이해되죠. public은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거고 private은 그 애만 쓸 수 있고 아무도 못 써요. 상속받아도 직접 못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C++에서는 protected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언제 써요? 상속할 때 상속받으면 너는 좀 편하게 써라 라고 하고 싶을 때 protected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public, 외부에서는 private 개념이 protected입니다. 자바도 똑같이 그 세 개만 쓰면 되게 이해하기가 편한데 얘는 하나가 더 있어. 디폴트라고. 아무것도 안 쓴 거. 아무것도 안 쓴 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으로 저는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책에 있던 건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패키지를 별도로 안 만드는데 프로젝트 만들고 소스 만들고 거기다가 한 디렉토리에다 클래스를 막 만들면은 요 클래스는 디폴트 패키지에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한 디렉토리에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패키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디렉토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는 애들은 다른 패키지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클래스랑 자바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트링, 어레이 리스트하고는 같은 패키지겠어요? 다른 패키지겠어요? 다른 패키지죠. 그렇죠? 그래서 스트링은 자바 랭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임포트하지 않고도 쓰고 있고요. 어레이 리스트는 자바 유틸 패키지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드는 패키지하고는 다른 패키지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가 같은 패키지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접근 권한을 달리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조금 짜증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되게 단순한데. 그래서 좀 살펴봅시다. A라는 클래스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B라는 애가 있는데 B는 A를 상속받고 있어요. D도 A를 상속받고 있는데 D는 같은 패키지에 있지 않아. A하고 다른 패키지에 있어요. 그러면 상속을 받으면 같은 패키지에 있든 다른 패키지에 있든 N1부터 N4를 물려받아요? 물려받지 않아요? 물려받아요? 안 받아요? 부모의 멤버가 있으면 자식이 어떻게 돼요? 다 물려받습니다. 다 물려받는데 내가 프로그래밍 할 때 이렇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프라이빗은 어때요? 프라이빗은 A 외에는 직접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N1은 못 써요. N1은 직접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나왔듯이 name 있으면 걔를 접근하려면 getName 같은 걸 만들어주지 않는 한 아니면 걔를 프로텍트를 바꾸지 않는 한 접근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N1은 얘도 접근 안 되고 얘도 접근이 안 돼요. 그렇지만 물려받은 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속받은 애들한테는 뭐? 퍼블릭. 상속받지 않는 애들한테는 프라이빗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B도 N2는 직접 접근할 수 있고 얘도 직접 접근할 수가 있어요. 상속받았으니까 프로텍트되면. 그 다음에 퍼블릭. 퍼블릭은 상속받나 안 받나 상관없어요. 직접 접근 가능하죠. 그래서 N3, 얘도 N3가 돼요. 그런데 이 N4는 앞에 아무런 수식어가 안 붙어 있어요. 그러면 패키지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들은 퍼블릭, 같은 패키지에 있지 않은 애들은 프라이빗 개념이에요. 그럼 얘는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니까 N4는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얘는 직접 접근이 안 돼요. 다른 패키지에 있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N1부터 N4 다 다른 접근 권한이 있는데 상속받았을 때 내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게 뭐고 직접 접근이 안 될 경우에는 뭘 해야 돼? 어떤 메소드를 불러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애는 상속받으면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 프라이빗 빼고는 다 된다. 다른 패키지에 있으면 프로텍티드하고 퍼블릭만 직접 접근할 수 있고 나머지는 직접 접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BD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가 됐고 CE를 봅시다. C는 A와 같은 패키지예요. E는 다른 패키지입니다. 그러면 프라이빗은 얘 둘도 접근 못하겠죠. 얘네들은 접근하면 어떻게 접근하냐면 인자로 받거나 내가 메소드에서 그 객체를 생성해야 한 경우래요. 이렇게 생성해 놓고 요 A 갖고 직접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요 인자 갖고 A를 직접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나 둘 다 마찬가지로 프라이빗은 접근이 안 돼요. 퍼블릭은 얘도 되고 얘도 돼요. 퍼블릭은. 그 다음에 N4는 패키지니까 얘는 되고 얘는 안 돼요. 같은 패키지 있으니까 N4는 접근할 수 있고 N3 E는 N4도 접근을 못해요. 거기까지 쉽게 이해되죠. 그래서 한 가지 이상한 점, 개상한 점이 프로텍티드가 있죠. 프로텍티드는 우리가 C++에 어떻게 했냐면 상속받은 퍼블릭, 상속받지 않으면 프라이빗이라고 했는데 자바에서는 같은 패키지에 있어도 프로텍티드면 퍼블릭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N2도 접근이 돼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바에는 디폴트 권한이라는 게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이 디폴트 권한은 프라이빗, 퍼블릭, 프로텍티드 용어를 안 쓴 애들을 디폴트라고 합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실수로 빼먹을 경우, 그런 경우예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안 쓴 애는 디폴트 권한으로서 같은 패키지 있는 애들한테는 퍼블릭, 같은 패키지에 있지 않은 애들한테는 프라이빗 개념이다. 그럼 그거 하나 추가된 거는
그렇게 혼란스럽진 않아요. 아, 새로운 게 하나 들어왔구나 라고 싶은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C++랑 비교했을 때 어려워지는 점은 프로텍티드 때문에 그래요. 프로텍티드는 C++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상속받으면 퍼블릭, 상속받지 않은 애들은 프라이빗인데, 자바에서는 상속받지 않았지만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 프로텍티드도 어떻게 된다? 퍼블릭 된다는 거예요. 왜 이따위로 만들어놨는지 참 그 자바 만든 애들 한번 먹사 잡고 싶은데,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해놨는지 상당히 머리 아프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굳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뭐만 쓰시면 돼요? 프라이빗 아니면 퍼블릭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상속을 했는데 얘를 프라이빗으로 하면 너무 번거로워. 그럴 때 뭐래요? 프로텍트를 바꿔주시면 돼요. 디폴트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실수로 빼먹지 않는 한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 항상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점은 이 문법을 이해할 때 어떤 시점에서 바라봐야 되냐면 상위 리모컨 갖고 쓰려고 할 때 문제가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문법을 외우지 않아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퍼블릭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을 때 내가 이 얘를 재정의할 때 더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냐 없냐? 강화시킬 수 있어요? C++ 강화시킬 수 있습니까? 강화시키면 어떻게 돼? 부모 리모컨에는 위드로우가 버튼이 있죠. 자식의 프라이빗 되면 버튼이 있어요 없어요? 프라이빗 되면 없는 거지. 밖에 쓰면 안 되니까. 그러면 부모에 누르면 원래 동작 돼야 되는데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부모 거 눌렀는데 여기는 있는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부모 리모컨 갖고 쓰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없는데 자식에는 새로운 버튼들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죠. 그런 건 문제가 안 돼. 여기는 프로텍트라 해서 외부에서 누를 수 없게 되는데 여기는 퍼블릭을 만들어 놓으면 이 리모컨 갖고는 못하지만 자식 리모컨 갖고는 할 수 있죠. 그건 된다는 거야. 그건 문제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권한을 안 바꾸더라도 자식에다가 새로운 메소드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 리모컨하고 자식 리모컨을 보세요. 그럼 그거 갖고 어떤 경우에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그림으로 보십시다. 요 그림으로. 부모께 프로텍트되면 퍼블릭으로는 바꿀 수 있어요. 즉 권한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근데 권한을 강화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모 리모컨 갖고는 자식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부모께 프라이빗이면 자식은 재정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는 또 여기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한 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프라이빗이 아닌 것들은 재정의할 때 좀 더 권한을 오픈시킬 수 있다. 강화시킬 수는 없다. 왜? 얘 갖고도 얘 B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의미에서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예외의 경우도 부모가 2개 하는데 얘는 하나만 해. 그건 괜찮아요. 근데 얘가 하나 하는데 얘가 2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갖고도 이걸 처리할 수 있죠. 근데 얘는 하나만, 예외가 하나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개념은 늘 부모 리모컨 갖고 우리는 자식을 쓰고 싶다. 근데 부모 리모컨 갖고 자식을 쓰려고 하는데 권한을 내가 강화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예외를 더 발생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그 자바가 이제 자바 언어를 만들었을 때 객체 지향 언어인데 지금까지 그 뺏겼던 C++보다 상당히 우수한 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 생각에는 이 오브젝트 클래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모든 객체의 조상은
오브젝트가 되도록 만들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됐냐면 모든 객체 타입을 포괄할 수 있는 타입이 생겼어요. 오브젝트 리모컨 갖고는 모든 객체들을 다 가리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통일된 이름의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프로그램 일관성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애들은 오브젝트의 후손이 돼요. 그리고 오브젝트에 여러 개의 메소드들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드나 만들지 않는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도 그 메소드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단히 효과적인 건데,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여러 개의 메소드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 5가지입니다. 요 5가지이고, 이 중에 요 4가지, 그리고 해시코드 제한 요 3가지는 항상 재정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바에서는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는 toString equals clone은 내가 재정의를 해줘야지만 내가 만든 클래스가 자바 전체적인 라이브러리하고 연동됐을 때 올바르게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례차례 좀 각각의 메소드를 좀 살펴보면, 제일 쉬운 게 toString입니다. toString은 어떤 객체를 출력하고자 했을 때 그 출력되는 값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주로 언제 많이 쓸까요? toString은? 실제 응용에서 많이 쓰일까요? 실제 응용에서는 많이 안 쓸 수 있는데요. 언제 많이 쓰냐면은 디버깅을 할 때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객체 값을 내가 어느 순간에 printf로 써서 보고 싶다. 이럴 때 이 toString을 많이 쓸 수 있어요. 우리 디버깅 할 때 이런 디버거 갖고도 하는데,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간중간에 뭐 해보는 거예요? printf로 뭘 출력해 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toString을 많이 쓸 수 있고요. toString을 만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string.format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뱅크 어카운트에서 이 객체의 잔액을 출력해 볼 수 있고, 내 클래스에 따라서는 뭐 출력해 보고 싶은 것들을 적절하게 여기서 출력하도록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system.out.println에 내가 만든 객체를 집어넣으면 이 객체는 뭘 불러서 출력해줘요? toString. 그리고 얘는 toString을 부를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생겨요? 여러분이 만들지 않아도 toString은 오브젝트에 있기 때문에 그 toString락도 출력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toString은 별로 도움되는 정보가 출력되지는 않겠죠. 도움되는 정보가 출력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에 그 toString을 다시 재정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toString은 그렇고, 그 다음에 equals 메소드. equals 메소드는 객체를 서로 비교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비교 관련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메소드가 equals라는 메소드하고 또 뭐가 있죠? compare to. 그래서 equals는 오브젝트의 정의가 되어 있고, compare to는 compar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equals는 둘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는 거고, compare to는 같은지 다른지를 보는 것보다는 순위, 서열을 매길 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좀 같이 잘 보시면 되겠고, compare to는 만들 때 뭘 해줘요?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 equals 메소드는 재정해서, 오브젝트 있는 걸 재정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equals 메소드는 기계적으로 요 4번째 줄까지는 늘 이렇게 따라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4개.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거기에 클래스의 멤버를 5개 정의했어요. 그럼 equals에서는 뭘 해줘야 돼요? 그 5개 멤버가 다 같은지 비교해줘야 돼요. 그게 equals입니다. compare to는 비교하는 거니까 나이, 이름 있으면 그 중에 내가 필요한 하나 갖고 비교하면 되죠. 나이가 많은 사람, 키가 큰 사람, 이름이, 이름이 가나다 순에서 누가 빠른지 이런 거 보는 건데, equals는
항상 내 필요에 따라서 재정의 하시면 안 되고 equals는 멤버가 5개, 10개 있으면 10개를 다 비교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equals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거냐면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자도 오브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템플릿 기능 쓰는 게 아니에요. compare to는 템플릿 기능을 쓰기 때문에 compare to 만들 때 여기 bank account, student 막 와요. 근데 오브젝트는 오브젝트에 있는 걸 받았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옵니다. 그럼 오브젝트 타입이면 얘는 원시 타입이에요? 참조 타입이에요? 원시 타입이야? 참조 타입이야? 참조 타입이죠? 그렇죠? 8개, int, long 뭐 이런 거 빼고는 다 참조 타입이에요. 그렇죠? 참조 타입입니다. 그럼 참조 타입이면 이 참조 타입에 오면 안 되는, 문제되는 값이 뭐예요? 뭐예요? null이 올 수가 있죠. 그렇죠? null. 우리가 어떤 메소드를 만드는데 그 메소드의 인자 중에 하나가 참조 타입이에요. 그러면 그 함수는 필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언제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 참조 타입에 원래 객체가 오지 않고 null 값이 오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소드를 만들 때 인자 중에 참조 타입이 있으면 항상 저게 null이 오면 어떻게 되지? 이거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메소드는 compare to 할 때 만드는 메소드예요. 여기는 이제 bank account 내에다가 compare to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템플릿 쓰기 때문에 여기에 인자가 오브젝트가 아니라 bank account가 오게 돼요. 얘도 참조 타입이죠. null이 올 수 있죠. 얘는 null이 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null이 오면 뭔가 int인데, 반환한 값이 int인데 뭔가 의미 있는 값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equals는 어떻게 돼요? null이면 여기 뭘 반환하고 있어요? false를 주고 있죠. 나랑 null 비교하는데 같지 않다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얘는 false를 줘요. 그렇지만 얘는 null인지 아닌지조차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null인지 봐봤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메소드를 만드는데 이 메소드의 인자 중에 하나가 참조 타입이라고 해서 항상 걔가 null이 올까 안 올까를 걱정해봤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있고 걱정을 해가지고 적절히 코딩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얘랑 얘는 똑같은 메소드인데 둘 다 참조 타입을 갖고 있지만 하나는 null을 처리할 수 있는 애고 하나는 null을 처리할 수 없는 애예요. 저쪽 애는 0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null이 오니까 null과 비교하면 false다.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자로 null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무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언제 무시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null을 따져봤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예외가 발생하게끔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게끔 null일 때도 적절한 값을 반환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get 클래스인지 보는 거는 우리가 비교할 때는 정확하게 A 클래스와 A 클래스에만 비교해야 돼요. 우리가 상속을 하더라도 캣과 고양이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펫과 강아지를 비교하면 안 돼요. 강아지면 강아지끼리만 비교를 해야 돼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get 클래스는 그거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같은 클래스인지를. 그래서 같은 클래스가 아니다. 하나는 개고 하나는 고양이면 비교하지도 않고 뭘 줘요? 이때도 false를 줘요. 그 다음에 요 다음 건 뭐 하는 걸까요? this가 other하고 같은지 아닌지 보는 거. 뭘까요?
this랑 요 인자는 같아. 그럼 뭘 의미할까요? this, 내 객체가 가리키는 애랑 other 가리키는 애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부적으로 두 개가 같은 값이 갖고 있는지 비교할 필요가 없죠. 요거는 뭐 때문에 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일치되겠죠.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안 해도 this가 other이면 같다는 거 확인한 거지. 그래서 이 밑으로 보통 10개 뭐 아주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멤버가 많아서. 그러니까 this equal other면 this other가 같으면 굳이 세부적인 애들끼리 다 같은지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true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얘가 other니까 내가 데이트 클래스 만들면 데이트 클래스 객체로 타입 변환한 다음에 각각을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데이트 클래스의 자식을 만들었다. 그러면 부모의 equals 메소드를 벌써 만들어 놨겠죠. 그러면 부모의 멤버가 3개, 자식의 2개 있어요. 그럼 총 5개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몇 개 비교해 줘야 돼? 5개가 다 같은지를 비교해 줘야 되겠죠. 근데 이 앞에 3개는 어디서 해주고 있어? 이 부모에서 해놓고 있죠. 그럼 여기서 부모 거부터 먼저 불러요. 그래서 부모 거 불렀는데 참이 되면 나머지 2개 또 비교해주고 거짓이 되면 굳이 이 2개는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슈퍼 갖고 비교를 합니다. 슈퍼를 이용해서 비교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 3개 말고 얘가 추가된 게 2개가 있으면 그 2개만 더 비교하게끔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퀄스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줄 그리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퀄스 만들면 늘 똑같이 반복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요. 그 get 클래스가 나온 김에 instance of랑 비교를 해주면 얘는 연산자예요. 연산자인데 instance of는 어떤 객체가 어떤 타입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줘요. 그래서 검사해서 이 타입이 맞다 그러면 true를 주고 타입이 아니다 그러면 false를 줘요. instance of의 결과값은 무슨 값? 불리언 값이에요. 그러면 A라는 클래스가 있고 B는 A를 상속받고 있고 C는 B를 상속받고 있어요. 그러면 A 객체, 스몰 A 객체는 A 타입이죠. 그렇죠? B는 B 타입이에요. 그런데 이 B는 A 타입도 돼요, 안 돼요? B. 되죠. B는 A를 상속받으니까 B 타입도 돼요. C는 C 타입도 되고 B 타입도 되고 A 타입도 되죠. 그러면 A 인스턴스 A는 true죠. B 인스턴스 A는 이것도 true예요. C 인스턴스 A는 true입니다. A get 클래스와 B1의 get 클래스는 같아요, 달라요? A는 무슨 타입? A 클래스고 B는 B 클래스예요. 그럼 서로 다른 거예요. false예요. B1과 B2는 같은 애죠? 그러면 같은 클래스예요. A의 get 클래스는 또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않고 A점 클래스, A점 클래스 해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참이 되고 요거는 false가 돼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 점 클래스 해가지고도 이 get 클래스가 주는 값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stance of. 근데 우리가 타입 변환할 때 타입 변환이 되는지는 instance of 갖고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이 equals 메소드 쓸 때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instance of 갖고는 못 본다. 강아지면 강아지 해도 true고 pet 해도 true예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강아지인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get 클래스 써서 비교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시코드가 있는데 이거는 많이 재정의를 안 하는데 좀 잘 만들려면 해시코드도 만들어줘야 되겠고 해시코드는 x equals y, x와 y가 같으면 x의 y의 해시코드도 같은 값을 가지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는 다음 시간에 실습하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론은 복제하는 거예요. 복제.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겁니다. 언제 복제? 이반에는 질문이 없었는데 이 테트리스에서
제가 클론을 만들어 놨죠. 여기다가. 여러분들 보고 클론을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대로 쓰면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혹시 클론 쓸 사람도 있으면 implement cloneable을 추가해 주셔야 돼요. 요걸 안 추가하면 나중에 클론 쓸 때 에러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현재 위치가 있는데 이 위치를 복제한 다음에 복제한 위치 갖고 막 뭘 해보고, 왜냐하면 현재 위치는 안 바꾸려고, 얘는 둔 상태에서 현재 위치 값을 갖고 와서 막 바꿔서 얘로 갈 수 있나 없나를 보고 실제 갈 수 있으면 그때 바꾸는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클론을 쓸 수 있는데, 만약 해봤는데 클론 쓰니까 막 에러 나면, 왜 에러 나냐면 제가 요거를 빼먹어서 그래요. implement cloneable. 그래서 여기 있어. 클론은 우리가 객체를 생성하는데 어떤 애가 이미 막 만들어서 지금까지 활동해가고 있어요. 그럼 이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갖고 있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얘랑 똑같은 상태에서 또 다른 객체를 출발시키는 거예요. 가기는 다르게 가되, 뭐 방금처럼 말한 것처럼 테트리스인데 현재 좌표가 있는데 현재 좌표랑 똑같은 좌표를 갖게 하고 얘는 얘와 상관없이 뭔가 변화 주려고 그러면 복제를 하면 좋죠. 그래서 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만드는데 막 교수를 만들어요. 교수 데이터를 바꿔요. 그런데 김상진이라는 교수를 만들어서 막 데이터를 넣어놨어요. 그럼 우리 학부에 있는 또 다른 교수님, 뭐 조재주 교수님이 계시면 조재주 교수님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 넣는 게 아니라 김상진 교수를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놓은 다음에, 복제를 해놓은 다음에 이름만 조재주로 바꾸면 많은 부분은 똑같겠죠. 소속이 컴퓨터 공학부일 거고 뭐 등등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클론을, 복제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학생들을 만든다. 그럼 복제를 놓고 그 다음에 이름만 바꾼다든지, 왜 학년은 같을 테니까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복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를 하면 그 복제된 객체는 원래 객체하고 다른 객체여야 하고 클래스가 같아야 되겠고 내부 내용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C++를 배웠으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C++를 배웠으면 shallow copy, deep copy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C++에서는 저게 언제 나옵니까? 저 개념이. 똑같은 거. 클론을 C++는 어떻게 해요? 복사 생성자로 하죠. 그래서 C++에서는 클론을 별도의 함수로 하지 않고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서 하고요. C++에서는 이 복사 생성자가 매우 중요해요. 언제 여러분도 모르게 불러지냐면 student s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동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fs, 이렇게 f 함수에 s를 보내면 이때 불러지는 게 뭐예요? 복사 생성자가 자동적으로 불러지죠. 그래서 매개 변수로 그 복제가 되는 거예요. 내 데이터가 call by value로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객체가 있는데 원시 타입만 있어. 그러면 샬롯 커피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샬롯 커피는 객체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면 요거 자체만 뽕 복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샬롯 커피인데. 근데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에 참조 타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복제를 하면 이런 식으로 얘까지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서 따로따로 가리키게끔 해야 돼요. 근데 샬롯 커피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오줌 누러 가면 복제된 애도 같이 오줌을 싸야 돼.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려면 딥 커피를 해주셔야 돼요. 딥 커피. 그래서 참조 타입이 있으면 걔까지 잘 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 샬롯 커피하는 요 데이터를 통으로 복제하는 거예요. 그 메모리 덤프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 내용을
그냥 객체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복사를 해줘요. 그래서 그 복사해주는 것은 그 오브젝트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은 무조건 메모리를 덤핑, 샬롯 카피만 해줘요. 그럼 샬롯 카피만 해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내 클래스가 참조 타입들을 갖고 있으면 샬롯 카피만 하면 아까처럼 형성이 나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한 사람이 오줌 들어가면 또 따라서 같이 오줌을 넣어야 되는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클론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오브젝트에 걔의 접근 권한을 프로텍트 해놨습니다. 프로텍트 해놓으면 밖에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되려면 내가 재정의해서 퍼블릭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클론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클론을.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은 프로텍트다. 왜? 샬롯 카피만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클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클론을 만들려고 하는 타입을 잘 보세요. 그 타입의 멤버들 중에 참조 타입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부모에 있는 거 그냥 쓰면 돼. 부모에 있는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을 그대로 활용해 주시고 뭐만 바꿔주면 돼요? 퍼블릭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만든 클래스에 그 원시 타입 말고 참조 타입 멤버들이 있어. 그러면 샬롯 카피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딥 카피를 해줘야 돼요. 그럼 딥 카피를 해주려면 추가적으로 복제를 해줘야 됩니다. 자, 보세요. A. 얘는 원시 타입만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얘 타입은. 멤버를. int n 하나. 원시 타입만 갖고 있죠. 얘는 부모 걸 써도 돼요? 안 돼? 원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부모 거를 이용해서 클론을 하면 됩니다. 슈퍼의 클론. A의 부모는 누구예요? A의 부모? 오브젝트죠? 오브젝트의 클론을 씁니다. 자, 보세요. A1을 만들고 A1을 클론해서 A2를 만들면 이게 복제가 됩니다. 문제가 없죠? 그리고 A2에 셋해나면 얘만 바뀌지 얘는 안 바뀌어요. 자, B 봅시다. B는 원시 타입도 갖고 있고 참조 타입도 갖고 있죠. 그렇죠? 얘는 부모 것만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자, B1이 이렇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를 부모에 있는 슈퍼에 있는 클론을 이용하면 이것만 복제가 돼요. 이것만 복제가 되면 어떤 식으로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B2를 바꿨는데 B1도 같이 바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참조 타입을 갖고 있는 애들의 클론을 만들어줄 때는 부모 것만 불러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하냐? 부모 것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다시 또 클론을 불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는데 try catch 할 수도 있고 클론업을 리턴 하게끔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시험 때 가까워졌어.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면 어떡하려고. 이제 포기했어, 다? 그